여야 정치권이 북한의 지뢰 도발과 관련해 대북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경위도 따졌는데요. 장성호 건국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모처럼 만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특히 야당이 대북 결의안 채택한 거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북한 문제는 분단에서 파생된 북한 문제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모처럼 여야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그런 전통적인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아주 야당에서 이렇게 먼저 북한을 규탄한다는 것은 전례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민 원장님, 사실 오늘 최고위원회를 임진각에서 열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15 광복을 앞두고 그런 게 이미지 메시지를 전달하긴 하는 건데 이 규탄 결의문 채택도 모처럼 야당으로서 참 잘했다. 제 입장에서는 생각할 적에는 좀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좀 더 우클릭되는 중도 예언 확장의 안보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를테면은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여당과 함께 협상해서 처리하고, 물론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에 관한 첨예한 입장에서 내부에서도 대체법을 하자, 안전 폐지하자, 유지하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 여러 가지 그런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전향적인 행보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규탄 결의문 채택이라고 봅니다. 장 교수님, 그런데 한 목소리는 마찬가지인데 군의 경계가 좀 뚫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시각,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훨씬 맞다고 봅니다. 예.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50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발효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윌리엄 제독하고 그리고 북한의 남일 장군 그리고 중국의 인민군과 같이 우리가 그때는 빠졌었죠. 예. 그래서 정전협정을 발의를 했고 그때 당시에 248km라는 DMZ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했고 북측과 남측의 2km를 서로 어떤 적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구역으로 설정을 했는데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를 했는데 네. 지금 그 안에 있는 것들이 GP 감시초소라고 하죠. 전방 그리고 OP 전방 관측소라고 하고 그리고 또 방송시설 철책선 군인막사 또 심지어는 군대까지 주둔하는 지금 이런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전협정 제1조를 지금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지금 지뢰를 매설한 곳이 북한 중앙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남한으로 400여 미터 밑으로 내려와서 네. 설치했다는 것은 북한의 어떤 전통적인 저런 도발 네. 그런 것은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참 좀 역설적인 것이 북한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서 중한미군 철수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럼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한이 저런 도발을 하면 평화협정으로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저는 전략을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이 무슨 강압책과 회유책 우리가 쓰는 것과 북한도 같이 쓰는 것이 맞을지 그것은 네. 북한의 전통적인 전력관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도 약간의 혼선이 있는 그런 대남 전략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습니다. 경계가 뚫린 게 아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한 도발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도발의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내부에서 좀 조용히 살펴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충분히 노크 기준도 우리가 받고 또 대기 기준도 받고. 근데 이번에도 어찌됐건 간에 DMZ 통로 있는 이 철책선에 440m 우리 쪽이 뚫렸다라고 분명히 이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네. 이걸 갖다 비판적으로 질타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조용히 우리가 왜 자꾸 이러는가. 물론 여러 가지 사정상 관측해내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특수부대 요원들이 와서 이렇게 설치하고 간 걸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440m 우리 쪽이 지역이 뚫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군 내부에서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약간 또 목소리가 오늘 김무성 대표는 군 책임자 책임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상현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보니까 책임이 아닌 응징이 필요한 시점이다.
표적을 오인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장 교수님 약간 어떤 온도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것을 어떤 정치적으로 저는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당 대표로서 언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내부적인 혼선이 있으면 적전 분열 양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 정무 특보로서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로 집권당의 대표로서 안보 문제를 봤을 때 그러나 지금은 이것을 수습할 단계지 누구를 처벌할 것을 먼저 내세우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서 예. 북한의 어떤 반응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어떤 뭐 더 센 네. 그런 도발이 오면 우리가 또 이제 뭐 대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서로 각계의 어떤 자기 의견을 내세워서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날 현장에 우리가 상황을 다시 보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군인들이 사투를 벌이면서 우리 국민들이 든든하게 정말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여기 사후에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마음에 든든한 면은 있지만은 네. 바로 당일날 즉각적인 국방부의 진상조사라든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더구나 안타깝게 8월 5일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는 경원선 테이프를 끊고 우리 통일부에서 고위급 회담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이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런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이 정말 국정을 제대로 보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먼저 따져 한번 볼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김무성 대표가 그런 점을 애둘러서 지적한 게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또 하나의 문제점 윤상현 대표 다른 분이 얘기했다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회법 개정안이라든가 공무원 연금법 개정 어떤 고비마다 사실은 비주류 비박계 대표 지도부하고 좀 대립각을 세웠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균열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는 네.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하게 친박이나 비박이나 야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 당내 어떤 파워 게임은 치열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북한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이 과연 그것을 뭐 정치적인 의도로 비박을 어떤 단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썼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금은 군인들이 네. 누구를 처벌하고 뭐 장관을 교체하고 그런 것으로 번지기보다는 일단은 북한의 어떤 대남 전략에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어떤 새로운 진실이라든가 진상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얘기했다고 봅니다. 같은 맥락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그렇죠. 국방부 발표 하루 전에 개인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개인 정치 목적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 국방위원으로서 자질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정치, 국가안보 비밀 사항을 가지고 본인 정치, 본인 홍보하는데 충분히 활용한 측면이 보입니다. 바로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개인의 이런 처신에 맞지 않는 행동들 때문에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것이 바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일체감을 조성해서 안보에 대처하는 모습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 좌표뿐만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도 결국에 당 지도부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가 돼서 일체감이 갖게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안보 행보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광진 의원 이것도 지도부에서 주의라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정부의 이제 후속 조치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은 이미 재개한 것으로 오늘 뭐 네 곳에서 이미 재개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국방부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또 뭐 하태경 의원 같은 분은 대북 TV 방송도 뭐 전파를 발송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백가정명식으로 지금 뭐 한국전쟁 이제 휴전 이후에 벌써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어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백가정명식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가 북한을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압박을 해서 결국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 아닙니까? 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어떤 이런 일시적인 도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각계 분야나 각 부처나에서 해야 될 것은 꾸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뢰 폭파, 이런 지뢰 도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해서 뭐 여기저기서 네. 각각 자기의 해법을 서로 이렇게 제시를 하면 혼란을 더 가중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대북 전단지는 그동안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해왔는데 그것을 굳이 뭐 앞으로 더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세련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의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것은 주변 사강을 통해서 어떻게 외교적인 압력을 통하고, 그리고 사자회담이라든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장으로 끌어내고, 네. 물론 대북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북한이 지금 3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유엔 제재가 들어가도 북한은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으면서 우리의 통일 전략을 끌고 갈 수 있는 네. 그런 효율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대북 기조가 사실 그런 기조로 이어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광복 70주년을 앞두고 이런 도발을 감행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강한 어떤 대북 억지력, 뭐 아까 말씀드렸던 확성기라든가 또 대북 전단도 민간 차원이 아닌 군 차원의 심리전 차원에서도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은 지금 십몇 년 김대중 정권 이후에 다시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동안은 이제 햇볕 정책이라든가 북한을 설득해서 대화의장으로 나와서 북한 스스로 핵무기라든가 무력 도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이 이제 한계, 임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와 압박의 전술을 지금 병행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하루아침에 바꿀 것인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일관된 정권의 통일 기조를 가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외교적인 중국이라든가 제3국 러시아를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전술이 훨씬 더 유리하지, 우리가 대북 확산기를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을 멈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회의적으로 보시는군요. 회의적으로 본다기보다도 효과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력 도발이 있으면 서로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라는 아주 특수한 집단을 우리가 어떻게 올감해서 이것을 무장해제 시킬 것이냐, 그런 아주 전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한반도 프로세스 이 정책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아주 응대를 아주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고 지켜보고 이렇게 좀 참는 이런 정책이 있지만은 이번에 그 현장에서도 부대의 장교가 얘기했던 지금 당장에 적의 지피를 부셔버리고 싶다라는 그 장교의 그 결의에 찬 모습에 국민들이 굉장히 사실 박수를 보내면 저렇게 해야 되냐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국민 정서와 현실적인 문제를 국방 당국이, 정부 당국이 잘 배합을 시켜서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된다. 물론 강력하게 원점을 타격할 방법도 있지만은 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옛날 이연평 회장도 마찬가지, 김대중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즉각 대응하는 것만이 확전이 방지되는 거고 북의 도발을 갖다 계속 막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부는 사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좀 더 한 단계 높은 강력한 대응을 여러 방법 찾아서 좀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좀 마음을 놓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6년도 8월 18일 날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북한의 도발이 이제 그때부터 뭐 한 3,000번 정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북한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한 것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네. 그리고 미군에 대한 증오를 그때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때 미군이 다시 들어가서 강력하게 했을 때 북한은 그때는 잠잠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도발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끈기 있고 그리고 내성 있는 어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근데 북한이 결정적으로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하고 도발을 하면 네. 우리가 그냥 거기에 거점 타격을 할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살짝 이렇게 지뢰를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평도 사태 때
한민구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이었고 네. 그 직후에 김관진 지금 대통령 안보 실장이 그때 당시에 이제 직후에 국방부 장관이 됐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이런 사태가 있을 때 과연 가장 효율적이고 북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는 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봤는데 네. 그런 것이 저는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부분이 우리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두 네. 알리지 않더라도 국민 모래 군 내부에서 일테면은 무슨 그 함대가 저기 우리 한반도 해역으로 온다든지, 아니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 한미 연합 부대가 증강해서 어느 그쪽 지역에 전진 배치된다든지 이런 군 내부의 동요를 통해서 반드시 보여줘야 되면 그것이 바로 억지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북한의 도발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됐죠.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놓고 물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표결 처리로 가닥은 잡았는데 좀 그동안의 모습이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 뭐 그동안의 어떤 정치적인 역사를 보면 무조건 통과 안 시키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이 정치를 보는 눈이 엄청 따갑고 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엄청나게 예민한 시기가 내년 4.13 총선이 몇 개월 안 남고 야권 지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각 당의 혁신을 서로 이제 새누리당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도 혁신 경쟁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먼저 이런 독이 든 성배를 먹는 쪽이 저는 죽는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에서 이것을 취하려다가 지금 취하고는 싶은데 선거 때문에 그냥 내놓는 그런 지금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감싼다기보다는 국회의원 내부 서로 이제 내부 어떤 좀 기류가 좀 국민의 정서하고 좀 다른 것 아닌가? 뭐 동정론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송광 의원 때 봤지 않습니까? 송광 의원이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고 악수하니까 부결시켜 버리잖아요. 박기춘 의원도 지금 전화 다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박기춘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박기춘 의원과 새정치연합이 우리 국민을 두 번 저렇게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수억 원의 돈을 불법 자금을 받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서민들은 평생 가도 구경하지 못할 명품 시계를 10여 개나 온 식구들 나눠서 차고 다니고 그러면은 스스로 갖다 얘기해야 되는 거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아무리 보호하고 싶지만은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국회의 본연의 자세를 위해서 국민들의 방탄국회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늘까지 한 24시간 새정치연합이 미적미적 거렸다는 데에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그렇죠. 모습을 했다. 사실 문재인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다른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광주, 전남 또 전북 의원들을 잇따라 접촉하면서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북 의원들을 만나서는 사심을 버렸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네. 평가하십니까?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신당에 다가왔다는 것을 느꼈고 신당이 과연 떴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전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힘든 게임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저는 지금은 모든 걸 버렸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대표직을 던진다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주류에서 훨씬 더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 비주류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어떤 뭐 문재인 대표 혼자 생각으로 지금 당을 이끌고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노 개파를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의원을 얼굴로 해서 앞으로 끌고 밀고 가는 건데 그랬을 때 과연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것을 비울 수가 있을까? 저는 갈 때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저도 다급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예. 특히 엊그저께 광주 모임에 한 20여 명 가까이 특히 이종걸 원내대표가 직접 그 수도권 의원들하고 며칠 내려가고 또 상당히 거리를 뒀던 박영선 전 비대위원장이 짧은 시간에 잠깐 들렸고 예. 이러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게 보일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그 탈당 신당파들이 상당히 의견이 모아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새 혁신안이 끝나는 9월 시점에는 간단치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차단하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말로만 사심을 버릴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은 이 사태는 잠재될 것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사심을 버린다고 하면은 결국에 분당과 신당으로 가려고 저는 예상합니다. 민 원장님이 보시는 사심이란 거는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정말 그 육참 골단 얘기했던 육참 골단 그다음 읍참 마속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친노 패권 세력을 갖다가 보여준 행동을 보여서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 문재인 대표가 그 대표직을 정사퇴하기 싫으면은 문재인 대표 주변에 있는 모든 친노 기득권 세력에 불출마 선언을 하면은요. 무능한 호남 중진 의원들 당연히 다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보면 그것이 바로 혁신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게 는 혁신이 출발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사혁신이죠. 인사혁신. 사심을 버리면 저는 저렇게 가서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 대표가 유권자들을 만나러 가서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국적 아젠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북한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이 지금 혼재돼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대표가 지역에 가서 자기는 사심을 버렸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심을 버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행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가서 저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사심을 놓고 대표직을 버린다. 또 그러면 그 대안으로 안희정 충남지사가 뭐 좀 일찍 조기 등판론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근데 현역 그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예. 행보에 있어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이 현지 그 공선 선거법도 있고 정당법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은 심정적으로는 차라리 세대 교체의 꿈 여러 가지 갖다가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안희정 지사 같은 새로운 인물이 나오기에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죠. 사실상 보면 맞긴 맞는데 네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네. 뭐 충청남도가 키워온 정치인이고 물론 친노지만 안희정 지사가 지금까지 잘 키워왔는데 예를 들어 지금 대표라든가 뭐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또 한 번 희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경량의 시대고 야권 진영 재편의 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실험을 하고 실패하면 대표를 버려야 되는 그런 지금 중차대한 시기인데 야당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뭐 차기 후보 대통령감으로 키워온 안희정 지사를 여기에 등판시킨다 그 자체가 안희정 지사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행보라든가 생명을 다축시키는 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문재인 대표도 마찬가지로 내년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대표보다는 배규정군 하면서 당의 어떤 미래를 키워가는 것이 훨씬 좋았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야당이 책임질 것은 대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집권당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이것은 집권한 세력들은 장관들 교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이 대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안타까운 거죠. 안희정 카드는 조금 아껴두자라는 얘기인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8.15 특별 대사면을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견제인 사면, 특히 대기업 총수의 사면 굉장히 안개 속입니다. 민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가요. 특히 경제 중에서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하고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실업자 문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 그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부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한번 그 광폭으로 그 차라리 해버린 게 낫지 않겠느냐. 네.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김성현 회장만 봐도 벌써 이미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그다음에 정봉구 회장 같은 경우도 그 임금 피크제 전면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부와 대기업이 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청와대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벌과 관련해서 최근에 롯데 사태가 불거져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사면권자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만 보고 가서 최초의 사면권을 구상했던 그 의지대로 가면 국민들이 이해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이 저는 정치인 사면이라든가 정치인 복권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사람의 복권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쉽고 예를 들어서 뭐 과거의 성완종 사태처럼 사면권과 관련해서 무슨 거래가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국민 통합 또 경제 살리기 박 대통령의 사면 정책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